버스에서 본 그 여자의 목걸이는 죽은 제 딸의 유품이었습니다. 버스에 탄 그 여자의 목에서 죽은 내 딸의 목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사라진 딸아이가 마지막까지 차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그 여자는 제 시선을 피하더니 황급히 내리려 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제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죠. 딸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 그 끔찍한 비밀이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과연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제 목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어요. 5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죠. 죽은 딸아이가 마지막까지 차고 있던 바로 그 목걸이, 장례식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유품이 낯선 여자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는 늘 타던 32번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보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자의 목덜미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죠.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은색 나비 모양 펜던트, 날개 끝에 새겨진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어요. 딸아이가 20살 생일에 제가 사준 목걸이였죠. 엄마, 이거 평생 차고 다닐게요. 라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여자는 40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며 크게 웃고 있었죠. 응,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아까 말한 그거 처리하고 가야 해서. 제가 일어나 다가가자 여자가 흠칫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기, 그 목걸이 말인데요. 여자는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가렸어요. 그 순간 확신했죠. 이 여자는 뭔가 알고 있다고. 무슨 일이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거 제 딸 거예요. 5년 전에 죽은 제 딸이 차고 있던 목걸이라고요.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이거 제가 산 지 10년도 넘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 목걸이는 특별 주문 제작품이었거든요. 딸아이 이니셜까지 새겨져 있는, 펜던트 뒤에 S, H 라고 새겨져 있을 거예요. 제 딸 이름이 수연이었거든요. 여자가 흔들렸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죠. 전 그런 거 몰라요. 이거 중고로 산 거예요. 시장에서. 어느 시장이요? 언제 샀는데요? 그게 작년인가? 아니, 재작년. 하여튼 오래됐어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여자가 황급히 일어났죠. 내려야 해요. 비키세요. 잠깐만요. 그 목걸이. 여자는 제 팔을 뿌리치고 뛰듯이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숨이 막혔어요. 5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딸아이가 죽던 날, 병원에서 있었던 이상한 일들. 의사는 왜 그렇게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고 했을까요? 보험 처리는 왜 그렇게 빨리 끝났을까?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사라진 유품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여자는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뒤를 쫓으며 핸드폰을 꺼냈죠. 이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골목 끝에서 여자가 돌아봤어요.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왜 따라오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요.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 그 목걸이가 어떻게 당신 목에 걸려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순간 여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통화를 끊는 여자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엔 공포와 함께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죠. 아주머니, 그만 돌아가세요. 이건 아주머니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택시 번호를 외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를 다시 찾아낼 거예요. 제 딸 수연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찾을 때까지는 택시 번호 3847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제 머릿속엔 그 여자의 얼굴과 목걸이만 가득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졌죠.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의 사진첩을 꺼내 들었죠. 목걸이를 차고 환하게 웃는 수연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20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아이는 세상을 떠났죠.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병원에서는 서둘러 시신을 수습하려 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어요. 보험금도 너무 빨리 처리됐고요. 그때는 슬픔에 빠져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는데 새벽 4시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아주머니, 오늘 낮에 버스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 여자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 목걸이 정말 제 딸 거예요. 돌려주세요. 아주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아주머니가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뭘 안다는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여자가 한숨을 내쉬었죠. 만나서 얘기해요. 오전 10시 중앙공원 분수대 앞으로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죠.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침이 되자마자 딸의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봤어요. 구청, 경찰서, 병원에 보관된 서류들을 신청했죠. 이상하게도 병원 기록 일부가 없다고 했어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폐기됐다는 거예요. 중앙공원으로 가는 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가 정말 나올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을까? 분수대 앞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이미 와 있었어요. 선글라스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걸이는 못 드려요. 제 목숨이 달린 일이거든요. 목숨이요? 도대체 무슨? 아주머니 딸,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럼 뭐였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고를 덮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아는데요? 당신은 누구예요? 여자가 움찔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거짓말을 시작했죠. 저는 그냥 중고시장에서 이 목걸이를 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특별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아까는 10년 전에 샀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걸 알았죠. 어쨌든 저도 피해자예요. 이 목걸이 때문에 저도 위험에 처했다고요. 숨이 막혔어요. 이 여자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 했죠. 누가 당신을 위협하는데요? 딸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여자가 흠칫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췄죠. 더 이상은 못 들어요. 하지만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따님이 다녔던 병원, 거기 원무과장이었던 사람을 찾아보세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죠. 원무과장이라.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불친절하고 차가웠던 중년 남자. 장례 절차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3년 전에 퇴사했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어요. 그 원무과장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냉장고에 붙여둔 수연이 사진을 봤어요. 엄마가 꼭 진실을 찾아줄게. 그렇게 다짐했죠. 수연이가 그날 새벽에 병원에 혼자 갔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원에서 헤어진 그 여자를 다시 찾아낸 건 이틀 후였죠.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여자는 저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막아섰죠. 아까 당신이 한 말 다시 설명해봐요. 우리 딸이 사고 전날 새벽에 병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금 전화 통화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여자 뒤를 몰래 따라다니던 중 들은 거였어요. 여자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그 애가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라고 분명히 말했죠. 제가 아는 한 수연이가 새벽에 병원에 간 건 가족 중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우리 딸을 어떻게 아는 거죠?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제 팔을 잡아 끌었죠.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따라오세요.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자 여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날 병원에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여자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간호사였어요? 아니요. 저는 다른 일로 있었어요. 하지만 따님을 봤죠. 새벽 3시쯤이었어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왜 새벽에 병원에 갔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수연이가 왜 거기 있었어요? 아팠던 거예요. 여자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따님은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 같았어요. 원무과 쪽으로 가는 걸 봤거든요. 원무과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원무과장, 제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원무과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새벽 원무과에 불이 켜져 있었고 따님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뭐요? 말해봐요. 1시간쯤 후에 따님이 울면서 나왔어요.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았죠. 숨이 막혔어요. 그날 아침 수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다음은요. 수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따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핸드폰에서 수연이의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사고 당일 아침 7시에 보낸 마지막 문자였죠.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사랑해요. 평범한 문자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수연이는 그날 새벽에 무언가를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왜 거기 있었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뭘 했는지 말해봐요.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 원무과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서류 정리하는 일을 했죠. 그럼 당신도 알고 있었단 거네요.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낡은 수첩이었어요. 이건 따님이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날 새벽에요. 수첩을 받아들자 손이 떨렸어요. 분명 수연이 글씨였죠.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보험금 조작, 의료 기록 위조, 원무과장 연루, 증거 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연이가 무언가를 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저도 목숨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언젠가는 유가족이 저를 찾아올 거라 생각했죠. 여자가 목걸이를 벗어 제게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죠. 정말 수연이 목걸이가 맞았어요. 뒷면에 이니셜까지. 그 원무과장,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큰 보험회사 임원이 됐어요. 병원과 짜고 사고를 조작했던 사람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을 찾던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죠. 누구세요? 수연 씨 사건,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엄마한테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미쳤다고요. 제가 왜 미쳤다는 거예요. 동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거였죠. 죽은 딸 때문에 정신이 나갔다고, 멀쩡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마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그날 아침 여자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자고 했죠. 약속 장소는 시외터미널 근처 낡은 찻집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아주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막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제 누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얘기를 하면서 경고하고 갔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왔는데요? 그 원무과장이에요. 아니요.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죠.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아주머니가 계속 파헤치면 저도, 아주머니도 위험해요. 그리고 뭐예요? 따님 수연 씨가 죽기 전날 새벽 병원에서 뭔가를 봤대요. 보면 안 되는 걸 본 거죠. 숨이 막혔어요. 수연이가 대체 뭘 본 걸까요? 뭘 봤는데요?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의료, 사고, 은폐와 관련된 서류들이었다고 들었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단서를 조작한. 그때 여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전화를 받자 작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했어요. 통화를 끝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 가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도 만날 수 없어요.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미안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목걸이는 드렸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여자가 황급히 나가려 하자 제가 팔을 잡았어요. 당신도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 편에 서는 거예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한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요. 아들이 있다고요. 10살짜리 아들이. 그 말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뭔가 붙어 있었어요. 경고문이었죠.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마십시오. 다음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그들이 제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 무슨 일 있어요? 아까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 갔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을 했죠. 이제 주변 사람들마저 저를 이상하게 볼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이의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뒷장에 작은 메모가 더 있었죠. 보험회사 박상무, 병원 원무과장과 거래, 가짜 서류 5건, 박상무라.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어요. 그때 기억이 났죠. 수연이 장례식장에 왔던 그 차가운 눈빛의 남자. 명함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서랍을 뒤져 그때 받은 명함을 찾았어요. 보험회사 박진수 상무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수연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병원에서였죠. 5년 전 의료 기록을 요청하셨다고요? 죄송하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어제는 일부만 없다고 했잖아요. 재확인해보니 전부 폐기 처리됐더군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게 분명했죠.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단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없었지만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수연이가 사고당하기 직전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는 사진 속에서 수연이와 다투던 그 남자가 박진수 상무였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위로한다며 명함을 건넸던 그 차가운 눈빛의 남자. 그가 수연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다니. 사진을 들고 여자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그녀의 직장으로 갔죠.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제가 나타나자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또 왜 오셨어요?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진 좀 봐요. 수연이와 박진수가 다투는 장면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여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저를 탕비실로 끌고 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였던 거예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협박받고 있다니까요. 5년 전 그날 저는 원무과에서 야근하고 있었어요. 박 상무와 원무과장이 서류를 조작하는 걸 봤죠. 숨이 막혔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서류를 조작했는데요? 의료사고 피해자들 서류예요. 병원 과실을 환자 과실로 바꾸고 보험금을 빼돌리는 작업이었죠. 수연 씨가 그걸 봤어요.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수연이가 그런 범죄를 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연 씨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하지만 박 상무가 먼저 알아챘어요. 다리가 저려왔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버텼죠.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거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했어요. 박 상무가 모든 걸 처리했죠.
병원 기록, 경찰 조서, 보험 서류까지.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죠? 여자가 울먹였어요. 무서웠어요. 저희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리고 이 목걸이를 주면서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언젠가 유가족이 찾아오면 미친 사람 취급하라고. 제가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죠. 증거가 있어요? 박진수를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여자가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거 수현 씨가 모았던 자료예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수연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열쇠였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박상무는 지금 더 큰 회사의 부사장이 됐어요. 힘이 더 세졌죠. 상관없어요. 이제는 끝장을 봐야겠어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저도 도울게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때 여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진수였죠. 여자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김 과장, 그 여자 또 찾아왔지. 내가 경고했는데도 말이야. 네, 부사장님. 방금 돌려보냈습니다. 잘했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사무실로 와. 할 얘기가 있으니까. 통화가 끊겼어요. 여자와 저는 서로를 봤죠. 오늘 밤이 기회예요. 그 사람 사무실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주머니가 숨어서 녹음하세요. 제가 그를 유도할게요.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손이 떨렸지만 결심했어요. 수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여자가 준 USB를 확인해 보니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수연이만이 아니었어요. 박진수가 죽인 사람이 더 있었죠. 모두 그의 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의료사고로 죽은 환자 가족 중 진실을 캐던 사람들, 내부 고발을 시도했던 간호사, 그리고 우리 수연이까지.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박진수를 잡는 게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죠. 박진수 부사장님,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뒤에는 여자가 있었고 손에는 증거들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핸드폰이 녹음 중이었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김 과장, 이 여자를 왜 데리고 온 거야? 박진수가 소리쳤지만 여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부사장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5년이나 이 비밀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내가 감히, 내가 너희 아들 학비까지 대주고 있는데. 그때 제가 USB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여기 다 있어요. 당신이 의료 사고를 은폐하고 보험금을 빼돌린 증거들. 그리고 우리 수연이를 죽인 증거까지.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죠. 증거, 그런 게 뭐가 대수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업계에서 내 말 한마디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겠네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보였어요. 라이브 방송 중이었죠. 이미 수백 명이 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꺼. 박진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여자가 막아섰어요. 부사장님, 제가 다 털어놓을게요. 수연 씨가 그날 새벽에 본 건 가짜 진단서들이었어요. 부사장님이 원무과장과 짜고 만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수현 씨는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부사장님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닥쳐, 그만해. 박진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는 계속 늘어났고 댓글이 폭발했죠. 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병원 CCTV 복원 자료도 있어요. 수연이가 당신 차에 타는 장면, 그리고 사고 현장으로 가는 경로까지. 박진수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틀었죠. 수연이란 애 처리했지. 깔끔하게 교통사고로 보이게 했어. 목걸이는 내가 가져. 나중에 유가족이 찾아오면 미친 여자 취급하라고. 박진수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5년 전 녹음이었죠. 어떻게 내가 녹음을. 저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부사장님한테 이용당하고 버려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슴이 뜯겨나가는 듯 했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이제 끝이에요. 박진수 씨. 제가 말했어요. 더 이상 부사장이라 부르지 않았죠.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거예요. 라이브 방송을 본 시민들이 신고했던 거죠. 박진수 씨,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진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죠. 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는 수연 씨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경찰차에 타는 박진수를 봤어요. 회사 직원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그의 얼굴엔 공포만 가득했어요. 모든 걸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수연아, 이제 됐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라이브 방송은 이미 수만 명이 보고 있었어요. 댓글엔 분노와 함께 저와 수연이를 위한 위로가 가득했죠.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우신 어머니 존경합니다. 수연 씨,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박진수 같은 악마는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며칠 후 박진수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어요. 피해자가 수연이만이 아니었죠.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이의 목걸이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야 딸아이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모든 것이 끝났지만 저는 쉽게 숨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수가 체포된 후 일주일 만에 그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죠. 보험 사기와 살인을 저지른 악덕 임원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그가 일하던 회사는 즉시 그를 해고했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죠. 더 놀라운 건 피해자가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그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한 거죠.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는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사람들, 진실을 알려다 협박받았던 의료진들까지. 박진수의 아파트 앞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의 가족은 결국 이사를 갔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악마가 우리 옆에 살았다니 소름 끼친다고 했어요. 김 과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아들과 함께였죠.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녀도 피해자였어요. 협박에 시달리며 남의 아픔을 외면해야 했던. 아들한테도 이제 떳떳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 편에 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죠. 아이가 제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순간 눈물이 났죠. 법원에서는 박진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어요. 여러 건의 살인과 수십억 원의 보험 사기. 그는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 재판장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연이 방을 다시 열었어요. 5년 만이었죠.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 딸아이가 좋아하던 인형이 있었어요. 목걸이를 인형 목에 걸어줬죠.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며칠 전 수연이가 자원봉사하던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수연이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보냈죠. 수연 언니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했어요. 수연이가 하던 일을 이어가는 거죠. 아픔을 딛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게 수연이가 원했던 삶이었으니까요. 오늘도 버스를 탔어요. 모든 게 시작됐던 그 버스였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본 영상은 세윤극장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물, 단체, 기관명은 허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 법률, 경제 요소는 서사 전개의 일부로 실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